안녕하십니까. 본 과정은 6시그마 자격인증시험 대비를 위한 6시그마 그린벨트 온라인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6시그마 실무완성 교재를 근간으로 해서 교재 내용의 이론 및 실습을 함께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6시그마 개론, 그리고 정의, 측정, 분석, 개선, 관리 이렇게 6개 단계로 구분돼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각 단계별로 이론 및 실습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제1장 6시그마 개론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그마 개론 부분은 학습 모차에서 보시는 것처럼 6시그마 역사, 6시그마의 정의 및 필요성, 6시그마의 효율적인 추진 전략, 그리고 보이지 않는 비용, 6시그마 척도 이렇게 총 5개 파트로 구분돼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6시그마 역사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그마가 언제 탄생했는지 유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980년대 미국의 경제 상황을 한번 같이 보면서 6시그마 탄생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0년대 초에는 전 세계 거의 시장 경제를 미국이 장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80년대 초부터 일본의 여러 기업들이 미국의 그런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많은 미국 기업들이 일본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토로라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포켓벨, 우리가 소위 삐삐라고 얘기하는 그런 포켓벨 무선용 호출기 시장에서 거의 대부분을 석권하고 있는 부분이 모토로라였는데, 일본의 그런 포켓벨 시장 경쟁이 점점 높아지면서 위기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본에 비해 품질 수준이 많이 낮아져 있다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모토로라의 회장이었던 박갈빈 회장은 향후 현재 우리의 품질 경쟁력을 5년에 걸쳐서 향후 현 수준의 10배 효과에 달할 수 있다는 하자라는 목표를 세우고서 어떠한 품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론, 그런 혁신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혁신을 담당하게 된 사람이 마이클 해리고요. 이 마이클 해리가 1986년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6시그마 방법론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해리는 통계학 박사였는데 이런 통계적인 그런 관점을 품질에 적용시키면서 처음으로 6시그마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87년에 이러한 6시그마를 품질 개선 운동과 함께 결합하면서 1987년부터 6시그마가 탄생되고 모토로라 전사적으로 확대돼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1987년 처음 6시그마가 모토로라에서 생긴 이후에 다른 기업들로 확산되면서 6시그마 점차 많은 부분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게 1995년도에 G사의 잭 웰치 회장이 6시그마를 전사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1987년도에 모토로라의 마이클 해리가 6시그마를 처음 탄생시켰다라고 하면 잭 웰치는 95년도에 G의 6시그마를 전사적으로 도입하면서 6시그마가 더 널리 확산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잭 웰치 회장의 관점은 품질의 중요성을 인식했었고, 보통 이번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은 아무래도 이런 재무 성과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6시그마를 도입하면서 임원 회의의 회의 순서도 바꿔가면서 어떠한 품질 혁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화로서 이런 임원 회의가 있었을 때 첫 번째 안건이 품질 문제로 바뀌게 되었고, 이 품질 문제에 대한 회의가 끝나고 나면 회의장을 나갔다는 그런 일화도 있는데, 그만큼 품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었고요. 잭 웰치 회장은 품질은 우리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6시그마 운동을 전개하면서 품질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자, 근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런 G에서 6시그마를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뭘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연구를 했었는데, 6시그마는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경영혁신 방법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이런 경영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문화라던가 아니면 여러 측면에서 함께 구성원들이 경영혁신에 위한 노력을 함께 해줘야 되는데요. 이러한 6시그마 도입 전에 G 같은 경우에는 워크아웃이나 베이스 프랙티스, 캡이라는 활동들을 통해서
전사적으로 어떠한 그 경영 혁신에 대한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식스 시그마가 전개됩니다. 워크아웃은 상당히 유명하죠. 어떠한 그 기업 내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와 연계된 그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뭐 하루나 아니면 혹은 1박 2일 정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 형태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G의 워크아웃이 상당히 유명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워크아웃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문화가 조성된 상태에서 워크아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워크아웃에서 성공 사례들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캡이라는 활동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경영 혁신 프로그램들을 도입한 후에 95년도에 식스 시그마를 도입하면서 전사적으로 확대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별로 식스 시그마 도입 현황을 보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987년도에 모토로에서 처음 식스 시그마를 시작했고요. 1995년도에 G사에서 식스 시그마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6년, 97년 이때쯤에 삼성전기, LG전자, 그다음에 한국중공업,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인데요. 이 세 개의 기업이 처음 식스 시그마를 도입 운영했었고요. 이 세 개의 기업이 모두 다 G의 관계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에서 식스 시그마를 전개하니까 같은 협력업체로서 같이 식스 시그마를 전개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기업들이 식스 시그마를 도입하게 됩니다. 식스 시그마를 처음 공부하신 분들 중에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기업이 식스 시그마를 도입했습니까? 뭐 이 기업은 식스 시그마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의 대부분 모든 기업이 전사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식스 시그마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청와대에서도 식스 시그마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기업이나 대기업들 또는 중견기업,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널리 식스 시그마를 기업 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경영혁신 방법론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파트, 식스 시그마의 정의 및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식스 시그마다라고 하면 우리의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품질 수준, 아니면 뭐 기업의 어떤 그 경쟁력,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그 척도로 나타내는 부분이며, 여러분들 보시는 부분이 바로 보시는 그림이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정규분포는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데, 기존에는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한 3시그마 수준에서 기업의 어떤 품질이나 서비스 그런 그 수준을 평가했었는데, 식스 시그마의 수준은 여기 보시는 게 규격 한계죠. 이건 바로 고객의 기대치입니다. 보통 고객의 기대치를 넘어가게 되면 고객들은 불만족하거나 또는 불량이라고 해서 어떤 그 불만사항들을 얘기하고요. 이 고객의 기대 수준을 만족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만족 또는 양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기존의 그 고객의 기대 수준에서 우리의 산포를 3개 정도 확인해서 진행하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식스 시그마는 프로세스의 산포를 더 줄여서 이 안에 우리의 표준 편차를 6개까지 집어넣자, 그런 관점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스 시그마 수준이라고 하면 3.4 ppm이라고 하는데, 3.4 ppm은 100만 개의 제품 중에서 3.4개 정도의 불량 또는 결함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량률로 따지면 거의 0에 가깝죠. 그러니까 거의 무결점 상태의 그런 기업 경쟁력 수준 또는 기업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스 시그마라고 하면은 뭐 여러 사람들이 그동안 많은 정의를 내렸지만 척도로서 기업 역량의 종합적인 척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각각의 능력들을 통계적인 어떤 측정치로 바꿔주면서 서로 다른 산업군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들끼리도 함께 어떠한 그 같은 척도로서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척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에버랜드나 삼성전자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지만 뭐 삼성전자가 5시그마다, 에버랜드가 5시그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같은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그 기업이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의 역량을 척도가 생겼기 때문에 함께 평가할 수가 있고 그 수준 대비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비전, 차별화된 품질 비전을 설정해서 전사적으로 어떤 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문화로서 정착되면서 비전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철학, 기업의 어떤 경영 철학으로서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인데 여러분들 뭐 갖고 계신 60만, 10만원 교재나 다른 교재를 보신다 하면 식스시그마에는 정말로 무수히 많은 수십 가지의 그런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방법론들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론이고요. 그다음에 도구, 개선 활동을 위한 각종 도구. 우리가 그 식스시그마가 문제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공구 박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스시그마 안에는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런 필요한 방법론들을 꺼내서 활용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클 해리가 식스시그마를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첫 번째는 통계적인 측정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업종, 업무 및 생산 프로세스가 다 다르더라도 서로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나 에버랜드가 어떤 같은 척도로서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기업 전략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수준은 높아질수록 품질은 좋아지고 생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가가 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 만족 경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기업의 전략으로 식스시그마를 정의했었고요. 그 다음에 셋째는 철학입니다. 스마트하게 일하게 하는 철학으로 바로 아주 나이스하게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문제 해결 방법론을 기준으로 해서 식스시그마가 바로 일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왜 식스시그마를 도입했는지에 한번 보면 기존 기업의 품질 혁신은 불량 원인을 제거하는 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예전 기업의 그 어떤 생산이나 서비스의 포커스는 관점은 뭐였냐면 많이 만들고 빨리 만들어서 고객에게 많이 팔면 된다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량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런 그 생산된 것 중에서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불량을 제대로 걸러내고 그 다음에 완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자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품질 관리라는 걸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이런 그 검사라고 하는 데 있어서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전체를 검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는 샘플링 기법이라는 걸 통해서 그 전체 생산된 것 중에 일부분을 뽑아서 어떤 그 분량을 판단을 하는데 그 안에서는 무수히 많은 분량이 함께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품질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식스시그마 추진 기업의 품질 혁신은 전사적인 프로세스를 최적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생산하기 위해서는 구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관리, 회계, 영업 마케팅, 연구 개발, 생산 이런 모든 부분의 그 기업의 어떠한 프로세스를 최적화시켜서 고객에게 양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식스시그마가 추진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품질 관점이 식스시그마의 품질 관점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변화해 가면서 많은 기업들이 식스시그마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업 이익의 증대만이 아니라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바로 식스시그마 목표.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식스시그마를 도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스시그마 일단 특징을 보면 일단은 고객 중심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식스시그마의 개념을 설명드릴 때 정규국보를 그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프로세스의 그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이 프로세스를 규정해주는 이걸 우리가 규격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바로 고객의 기대 수준이죠. 그러니까 양품이냐 불량이냐를 판단해주는 건 다들 고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스시그마의 그 특징은 바로 고객 중심으로 고객 지향적인 그런 프로젝트 그리고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많은 그런 기업에 있는 분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는
고객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회의를 만약에 진행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주간 부서에서는 뭐 따뜻한 커피를 준비하면 좋겠고 그다음 깨끗한 잔에 회의 시간을 준수하고 회의 시 필요한 어떤 기자재를 제대로 잘 갖추고 참여도를 100%로 해서 고객을 만족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회의에 참석한 고객들은 따뜻하고 좋은 커피를 원하고 있긴 하지만 신속한 서비스, 뭐 커피가 다 마셨을 때 뭐 리필을 원했을 때 즉각 회의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공해 주거나 안락한 그 좌석과 그리고 화장실이 뭐 가까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회의 자료를 사전에 배포해서 회의를 참여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사전 자료를 배포해 주거나 휴식 시에 어떤 흡연 장소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고객의 직접 고객이 원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지만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차이가 있겠죠. 이게 바로 고객의 그런 중심적인 사고로 생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스시그마는 항상 고객 위주로, 고객 중심적 사고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스시그마의 특징 또 하나를 보면 바로 프로세스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스시그마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담아야 할 함수식 하나 있는데 Y는 FX적 사고입니다. 우리가 보통 Y를 통계학적으로 이제 종속 변수 또는 결과 변수라고 하고 X를 독립 변수 또는 입력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X들이 F라는 함수를 통해서 사칙 연산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바로 Y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Y가 되겠고요. 그래서 발생한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원인들이 바로 X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Y는 FX적 사고로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식스시그마의 관점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모두 다 프로세스로 운영되어 있고 이 프로세스를 최적화시켜서 프로세스에 갖고 있는 산포를 최대한 줄여서 우리가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최적화시키자. 그런 관점에서 식스시그마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식스시그마의 특징은 바로 과학적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식스시그마가 그동안 저희 나라 한 96년도에 도입됐으면 벌써 10년 이상 많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동안 효과적으로 식스시그마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과학적인 문제 해결 방법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 이게 바로 실제적 문제죠. 이러한 문제점들을 통계적인 문제로 변환시킨 후에 이러한 통계적 문제를 통계적으로 해결하고 통계적으로 해결된 문제를 다시 실제적으로 반영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해법을 찾았기 때문에 어떠한 그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사고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많은 기업에서 이러한 식스시그마를 추진했고 그동안 성공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식스시그마의 특징은 바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겁니다. 식스시그마는 벨트 제도로 운영되는데 맨 위에 챔피언이 계십니다. 임원진들은 보통 챔피언이라고 하는데 챔피언들은 프로젝트의 의사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과를 책임지고 전략 수립 및 목표를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MBB, 바로 마스터 블랙벨트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을 지원해 주거나 방법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어떤 조언자 역할을 해주는 사내 컨설턴트, 식스시그마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BB가 있고요. 그다음에 블랙벨트. 이 블랙벨트를 우리가 식스시그마의 꽃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리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랙벨트들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다음에 그린벨트 프로젝트를 또 지원해주고 같이 협력해서 승인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린벨트, 보통 많은 지금 분들이 준비하고 계신 이 그린벨트는 GB 프로젝트, 그린벨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블랙벨트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해서 스텝으로 같이 진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은 이런 챔피언과 MBB를 도와서
블랙벨트나 그린벨트가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지원 역할을 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전략을 수립하는 그 사무, 식스시그마 전담 추진 혁신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FEA는 식스시그마는 기업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식스시그마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성과를 평가하거나 아니면 재무적인 내용들을 협의할 때 관련해서 업무를 조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식스시그마는 이러한 벨트 제도로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벨트들을 교육시키고 또 이러한 교육을 받는 분들이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도 하고 또 향후에 인증도 받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그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그린벨트, 블랙벨트 자격 인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기업에서 이러한 그 벨트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그 벨트들을 인정해주고 또 인재로서 그 널리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지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식스시그마 자격 인증에 많이 도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그 시스템의 특징이 바로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례로 보여드린 건데요. 어떠한 특정 기간 동안 특정 목표를 갖고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일반 과제와 식스시그마 프로젝트 과제로 구분하고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하거나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설명드렸듯이 블랙벨트 프로젝트가 있고 뭐 그린벨트 프로젝트가 있고 또 마스터 뭐 프로젝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 프로젝트가 있겠지만 주로 이제 블랙벨트나 그린벨트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블랙벨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을 갖고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 1년에 한 2번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린벨트 프로젝트는 뭐 한 2, 3개월 정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어떤 특정 기간 동안 목표를 삼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제 해결 방법으로 식스시그마가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식스시그마의 특징을 보면 수익성을 추구합니다. 기업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그 재무적인 성과 아니면 뭐 그 무형 효과 등 어떤 그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면 식스시그마를 금방 그동안 그만큼 진행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식스시그마의 1차적인 목표는 바로 기업의 목표인 수익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 성과를 검증해서 엄정히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보이지 않는 비용에서 이 COPQ라는 걸 공부하겠지만 저품질 비용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일을 잘하고 있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수준에 따른 저품질 COPQ 비용을 보면 우리가 2시그마 정도 수준이 되면 매출액 대비해서 30%에서 40% 정도가 COPQ, 손실비용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만큼 품질이나 서비스의 수준이 낮으면 이런 저품질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 4시그마 이상 정도 되면 한 15에서 20% 정도 저품질 비용이 발생하고요. 6시그마 수준이 된다 하더라도 한 10% 내외의 저품질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수익성을 창출해서 프로세스를 최적화시키면서 이런 저품질 비용도 점차 감소시키는 게 식스시그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스시그마 방법론은 그 유형별로 접근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는 DMAIC를 공부하실 거고요. 우리가 DFSS, 디자인 포 식스시그마라는 그런 방법론이 있는데, 뭐 DMA, DOV나 뭐 DI, DOV 여러 모델을 갖고 있지만, 식스시그마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법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공부할 DMAIC 방법론은 현재 기존에 갖고 있는 프로세스에서 발생한 그런 문제점들을 기존의 프로세스 안에서 해결하는 게 DMAIC 방법론이고요. DFSS 방법론 중에 하나인 DMA, DOV 이런 그 방법론들은 현재 기존의 프로세스 이외에 어떤 다른 신규 프로세스에 의한 그런 문제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기존 프로세스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존 프로세스라면 절대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새로운 프로세스가 필요할 때 우리가 DMA, DOV라는 이런 방법론을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개발, 연구 개발, R&D 분야에서는 이런 DFSS 방법론을 많이 쓰고요. 제조나 생산 부분에서는 기존의 프로세스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DMAIC 방법론을 씁니다. 그 다음에 뭐 영업, 마케팅, 사무 간접 이런 간접 부분에서는 제조 부분의 DMAIC나 연구 개발 부분의 DFSS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DMAIC 절차를 보면 define, 문제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프로젝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 Y를 찾아내는, 제가 아까 Y가 결과라고 했을 때 문제점을 찾는 디파인 정의라는 거고요. 매저 단계. 그래서 문제의 현 수준을 측정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 식스 시그마는 기업의 실제 문제를 통계적인 문제로 변환시키고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해결해서 그 다음에 현실에 반영,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문제를 찾는 게 바로 이 디파인이죠. 그리고 디파인 실제 문제를 찾고 났으면 통계적 문제로 바꿔드리죠. 이게 바로 매저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 수준을 파악하고 어떤 X인들을 찾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통계적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겠죠. 통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분석 또는 개선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발생한 통계적인 문제를 통계적인 기법에 의해서 해결한 후에 이러한 그 해결안이 어떤 효과가 났다라고 이제 검증이 되고 나면 현실에 반영하면 되겠죠. 현실에 반영되는 부분이 바로 컨트롤 부분입니다. 이런 DMAIC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DMA, DOV.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새로운 프로세스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어떤 기존의 프로세스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새로운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DFS에서 디자인 포 식스 시그마라는 걸 쓰는데 그 중에 하나인 DMA, DOV라는 절차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찾는 건 디파인 단계, 아까 DMA의 로드맵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하는 것까지 갔죠. 그 다음에 분석까지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분석하고 나서 이 Y에 영향을 주는 X들을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나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려고 보니까 기존의 프로세스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디자인, 설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새롭게 어떤 새로운 프로세스를 설계한 후에 이 설계된 프로세스에 최적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검증하는 단계가 바로 DMA, DOV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2절 그 식스시그마 정의 및 식스시그마 정의 및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마쳤고요. 다음 단계는 식스시그마의 효율적인 추진 전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스시그마의 추진 전략은 일단 첫 번째로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우리가 최고 경영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처음 식스시그마 접할 때 챔피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챔피언 외에 CEO들이 있습니다. CEO들이 최고 경영자들의 강력한 의지나 리더십 그런 것들이 식스시그마를 추진하기 위한 조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식스시그마 추진을 위한 인재 양성과 그 다음에 정신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직의 어떤 문화로서 정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올바른 식스시그마 기법을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 개의 큰 맥락들이 함께 잘 어우러져야지 우리가 식스시그마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스시그마 추진 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2절에서 식스시그마 DMAIC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회사마다 그 단계별 세부 스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함께 공부하면서 보고 계신 6시그마 실무 완성을 보면 각 DMAIC 단계가 전체 13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회사는 15스텝, 어느 회사는 18스텝 이렇게 각각 다른 스텝을 갖고 있는데 식스시그마 자격인증위원회에서는 그린벨트 수준에서 꼭 알아야 될 13개 스텝으로 구분해서 식스시그마 DMAIC 방법론을 공부했는데요. 지금부터 식스시그마 추진 단계인 DMAIC 각 단계별로 운영되는 그런 프로세스 절차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디파인이었죠. 정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과제 선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그
문제를 프로젝트하기 위한 과제를 선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벌써 떨어진 거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프로젝트하기 위해서 그 과제를 선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식스시그마는 고객 중심, 고객 지향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건 다 고객의 어떤 요구사항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VOC라는 걸 수집합니다. Voice of Customer라고 해서 고객이 원하는 니즈입니다. 이러한 고객의 니즈들을 Critical Customer Requirement라고 해서 CCR, 고객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묶어주고요. 이러한 고객의 핵심 요구사항이 나중에 CTQ, Critical to Quality, 현재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중에서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품질의 핵심 특성치가 바로 CTQ입니다. 이게 바로 Y가 되겠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과제, 프로젝트 문제가 하나 발생해서 과제가 선정이 되면 이 CTQ를 선정해서 이 CTQ를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파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CTQ를 선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과제 정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선정된 이 CTQ의 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떠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어떠한 그 요소들이 문제로서 크게 발생되고 있으며, 앞으로 향후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목표까지 개선하고 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정에 의해서 프로젝트 팀원 누구들이 어떻게 프로젝트를 앞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과제를 다시 한번 정해주는 거죠. 자, 과제 정의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실행 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식스시그마 DMAIC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련의 그 과정들을 정의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실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챔피언에게 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식스시그마 프로젝트가 선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디파인 단계는 이렇게 두 개의 스텝으로 운영이 되고요. 다음 이제 매저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측정 단계죠. 자, 측정 단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스시그마는 현재 문제를 통계적인 문제로 변환시키는 단계죠.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문제를 통계적으로 변환해주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Y의 확인입니다. 자, 식스시그마는 현실의 문제를 통계적 문제로 변환시켜준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이 CTQ, 지금 현실의 문제죠. 이 CTQ를 측정 가능한 어떤 지표로서 만들어주는 변환시켜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CTQ를 측정 가능한 지표인 CTQ-Y로 정의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숫자로서의 어떤 의미로 수치화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운영적 정의라는 걸 통해서 CTQ를 측정 가능한 지표인 CTQ-Y로 정의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현 수준을 파악하게 됩니다. 자, 식스시그마가 그동안 성공했던 것은 기업의 문제를 숫자로, 통계적인 수치로 통해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많은 기업에서 성공적으로 실행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CTQ-Y는 이제 수치화된 데이터를 확보한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현 수준을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적절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측정 시스템이 얼마나 안정적이냐 안정적이지 않느냐를 현 수준을 파악하기 전에 먼저 확인합니다. 우리가 측정 시스템 분석 MSA라고 하는데요. 일단 현 수준 파악 단계에서는 MSA 측정 시스템 분석을 통해서 일단 현재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측정 시스템이 얼마나 안정적이냐를 먼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공정 능력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프로세스의 현 수준을 파악합니다. 이때 우리 공정력 분석을 통해서 현재 프로세스의 어떤 구체적인 시그마 수준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몇 시그마 수준이니까 향후 뭐 몇 시그마 수준까지 목표를 올리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다시 한번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현 수준을 파악한 게 뭐냐면 Y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앞에 단계에서 Y는 fx적 사고로 6 시그마 문제 해결을 바라봐야 된다고 했는데 Y, 이제 문제를 찾은 겁니다. 문제도 찾고 문제에 대해 수치화시켜줬고 그 문제에 대한 Y의 현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현 수준 파악에서 세 번째 단계가 잠재 원인 단수를 발굴한다. 자, 그래서 이제 Y에 영향을 미치는 X들이 뭔지를 찾으면 됩니다. X들이 뭔지를 찾는데 주로 X를 발굴하기 위한 기법으로 많이 쓰이는 게 프로세스 맵이랑 특성 요인도라는 게 활용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런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각각의 방법론들은 각 단계에서 공부할 때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맵이나 특성 요인도라는 걸 통해서 주로 이 Y에 영향을 미치는 X들을 도출하게 되고요. 이 도출된 X들을 XY 매트릭스나 FMEA라는 걸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재 원인으로서 지금 현재 도출된 이런 X 원인들 중에서 몇몇의 X 인자들이 Y에 영향을 좀 많이 줄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그런 잠재 원인들을 발굴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발굴하고 나면 분석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분석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가 잠재 원인이 발굴됐으니까 전 단계에서 이 잠재 원인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주요 활동은 데이터 수집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잠재 원자 X가 어떤 데이터고 이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해야 되고 얼마만큼 수집해야 되고 또 누가 수집해야 되는데 이런 특정 데이터 수집 계획을 작성해서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통계적 기법이나 정성적인 기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각각의 잠재 원인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의 X의 영향도를 파악해서 Y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인자가 뭔지 알아내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분석은 우리가 정성적인 분석과 그 다음에 정량적인 분석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정성적인 분석은 X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을 때 주로 씁니다. 당연히 Y에 미치는 원인이 되는 X인자들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X인자들이 다 데이터로서 확보할 수 있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다고 해서 분석을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이런 정성적인 분석을 하고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이제 정량적 분석을 하는데 정량적 분석은 크게 그래프 분석과 통계적 분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분석은 수치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그래프 분석이고요. 통계적 분석은 통계적 가설 검증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Y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 변수 X들에 대한 영향도를 평가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핵심 인자, 우리가 바이탈 표 X라고 하는 핵심 인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석 단계까지 끝나고 나면 Y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X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X를 찾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X 인자들, 핵심 인자로 선정된 이 인자들이 Y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기 때문에 이 X 인자들을 개선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Y의 효과가 높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핵심 인자를 갖고서 개선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개선 단계에서는 첫 번째 스텝이
개선안 수립입니다. 그래서 개선안 수립 단계에서는 선정된 핵심 인자가 대안 인자인지 제어 인자인지 구분하고요. 대안 인자라고 하면 정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수치적으로 개선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 아이디어를 내고요. 제어 인자인 경우에는 그 X 핵심 인자가 수치적으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통계적인 기법에 의해서 가장 최적의 X 인자를 찾아내는 게 바로 제어 인자입니다. 그래서 대안 인자인지 제어 인자인지를 선정한 후에 대안 인자이면 여러 아이디어 발상 기법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들을 도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선안이 수립되고 나면 두 번째는 프로세스 최적화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최적화 단계에서는 대안 인자로 도출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나 제어 인자로 선정된 그런 X 인자들의 최적 조건이나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 기법들을 선정하는 거와 그 다음에 제어 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DOE, 실험계획법이라는 걸 통해서 그럼 X가 어떠한 조건을 가졌을 때 Y가 가장 좋은 값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측정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실험계획법이라는 걸 하는데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면 X에 대한 어떤 개선안을 낸 거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프로젝트가 한 70%, 80% 이상은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선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는 결과를 검증하는. 지금 식스시그마 프로젝트 팀이 도출한 이런 개선 아이디어들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 봐야 되겠죠. 근데 전체 프로세스에 이 개선안을 적용시키면 그만큼 리스크가 클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개선안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전체 프로세스에 적용을 시키면 그만큼 리스크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일럿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프로세스의 일부분에 일단 현재 도출된 이런 개선안들을 적용시켜서 결과를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개선된 그 아이디어들, 개선안들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개선 결과가 검증이 되면 다음 단계인 컨트롤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고요. 개선 아이디어가 결과 검증에서 효과가 없다라고 나왔다고 하면 다시 윗단계로 올라가서 새로운 개선을 뽑거나 아니면 잠재 원자부터 다시 뽑거나 이런 그 절차들을 다시 겪어야 되겠죠. 자, 일단 그래서 개선 결과가 개선안이 효과가 있다고 검증이 되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컨트롤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관리 단계에서는 첫 번째 스텝이 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이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표준들도 만들어주고 실수 방지책들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앞으로 이러한 개선안들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관리계획 수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작업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실수 방지책도 수립해주면서 어떤 앞으로 우리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그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에 마지막 단계는 관리 계획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나 그다음에 관리도, 그다음에 통계적 품질 관리 이런 SPC 여러 방법론들을 통해서 관리 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게 진행되는 게 식스시그마 DNANC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이 세부 스텝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스시그마는 아주 체계적인 그런 문제 해결 진행 순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기업에서 오랫동안 추진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시그마 추진 조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식스시그마는 어떠한 벨트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 기업의 인재 양성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했는데요. 식스시그마는 이렇게 추진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 그 각 조직의 역할별로 그 프로젝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그런 벨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챔피언은 그 식스시그마의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과제를 선정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따지면 고위 임직원들이 바로 챔피언이 되겠고요. 이 챔피언들의 가장 큰 식스시그마의 주요 업무는 바로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식스시그마 경영 전략이나 그다음에 식스시그마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관리 그런 부분들을 총괄하는 게 챔피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마스터 블랙벨트는 기업 내 식스시그마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챔피언이 과제를 선정할 때 같이 조언을 해주거나 아니면 블랙벨트나 그린벨트들을 교육시키고 또 어떠한 그 식스시그마의 새로운 방법론들을 개발해내거나 하는 그런 식스시그마 전문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블랙벨트들은 실제적으로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 수행 리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블랙벨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그린벨트들을 교육하거나 지도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린벨트는 바로 그 블랙벨트 프로젝트를 같이 참여해서 프로젝트 팀원으로서 그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하거나 아니면 독립적으로 그린벨트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벨트는 현장에 계신 임직원이나 아니면 뭐 기업체에서 한 신입사원 정도가 그 전반적으로 식스시그마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조직원 모두가 함께 식스시그마에 대한 어떠한 그 개념적인 이해나 아니면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화이트 벨트는 주로 현장 임직원이나 뭐 신입사원 정도에서 식스시그마의 개념 정도를 이해하고 있는 그런 벨트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한 걸 보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챔피언, 그리고 추진팀에서 어떠한 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거나 그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마스터 블랙벨트가 챔피언과 추진팀과 같이 연계돼서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를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세스 오너는 그 사업부 단위의 사업부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블랙벨트, 그린벨트, 화이트벨트들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벨트별 역할과 책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교재에도 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참고하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벨트 인증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업들이 보통 이렇게 벨트 인증을 주는 그 기준을 보면 일단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한 7일 정도의 정규 과정을 이수합니다. 하루 8시간에 7일 정도 되는 시간을 이제 식스시그마 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건 내지 1건 정도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후에 그 다음에 GB 인증 시험을 봐서 뭐 60점 이상 합격하신 분들한테 GB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6시그마 자격 인증 제도에서는 주로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이 취업을 준비하시는 그 예비 대학생들이거나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식스시그마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그런 중견 또는 중소기업에 그 다니시는 분들이 주로 시험에 응시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을 갖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신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6시그마 자격인증 시험에는 그 시험 내용에서 이러한 프로젝트 그 상황별 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들을 많이 시험에서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요번 온라인 교육 말고 공개 교육,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저희가 꽃배달 서비스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러한 기업 내 프로젝트 상황을 만들어 놓고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는 그런 교육 과정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블랙벨트는 정규 과정이 한 18일 정도, 한참 더 많죠. 그만큼 많은 지식량을 요구하고 있고 공부할 분량도 많기 때문에 BB는 18일 정도의 정규 과정을 이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GB와 마찬가지로 수행 과제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증시험에서 70점 이상 합격하신 분들에게 블랙벨트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스터 블랙벨트도 이러한 인증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뭐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형식으로 기업 내에서 각 벨트별로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식스시그마가 오랫동안 기업 내에서 진행되면서 이런 식스시그마 벨트 인증 제도가
인사 고과제도 함께 연계되면서 벨트를 어느 정도 이상 따야지 그 이후로 이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프로세스를 체계 교재에 같이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보이지 않는 비용. 제가 좀 전에도 COPQ, 저품질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런 부분. 그래서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업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손실 비용들을 알아보고, 그런 손실 비용들을 바로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로 줄여간다는 의미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대 10대 100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 내에서 어떠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예방비용, 평가비용, 실패비용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 예방비용의 1원을 투자해서 투자한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평가비용에는 한 10배 이상의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실패비용에는 100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일의 방식, 프로세스를 최적화시켜서 일을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예방비용이 들지 않을 겁니다. 예방비용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그 품질 혁신 그 운동들을 전개하기 위해서 임직원들을 교육시키거나 아니면 사전에 어떠한 그 예방 조치에 필요한 그런 금액들이 되는데, 그런 금액들을 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예방 비용에서 끝나겠지만, 예방 이런 절차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완제품, 그러니까 제품이 완성된 완제품이나 아니면 평가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품질 검사를 하는데, 이러한 평가 비용에서 드는 비용이 예방 비용의 10배 이상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평가까지도 제대로 만약에 했다라고 해서 불량이나 양품을 제대로 가려내서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불량된 제품을 전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평가 비용에서 마치겠지만, 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불량들이 고객에게 전달된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실패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 비용은 내부 실패 비용과 외부 실패 비용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내부 실패 비용은 평가를 통해서 발생한 불량을 찾아내서 그 불량들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그 완성품에 대해서 재작업을 하거나 폐기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바로 내부 실패 비용이 되겠고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량을 찾아내지 못했고, 그 불량이 고객에게 전달된 후에 고객에게 어떤 클레임 같은 형태로 불만이 제기됐다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외부 실패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S를 해주거나 아니면 또 손해배상을 해주거나 아니면 반품 처리를 해주거나 그런 것들이 다 외부 실패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 비용들 1대 10대 100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비용들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빙산일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빙하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빙하는 수면 위에 떠 있는 아주 일부분이겠죠. 근데 수면 밑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전체 빙하의 거의 대부분이 다 숨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업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 문제를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전체 문제를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 밑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여러 실패 비용들 또는 문제점들이 이렇게 더 많게 존재하고 있고요. 이런 비용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품질 비용으로 평가해서 찾아내고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선,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숨은 공장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 그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이런 폐기하거나 재작업할 때마다 어떠한 비용이 들겠죠. 그런 비용들을 우리가 숨은 공장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비용들을 우리는 최대한 줄여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는 6시그마 척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식스시그마 척도는 바로 지금 현재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현재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척도로서 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식스시그마는 기업이 갖고 있는 현실, 실제의 문제를
통계적 문제로 변환시킨 다음에 통계적으로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통계적인 문제로 변환시키고 해결한다는 얘기는 바로 객관적인 수치화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문제를 평가하고 해결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스시그마 척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치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현 수준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매저 단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그 데이터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 데이터는 크게 계량형, 연속형 데이터라고도 하는데요. 계량형 데이터와 개수형 데이터, 이산형 데이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개수형 데이터는 우리가 불량품 데이터하고 결점형 데이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불량품 데이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정이 이 보드마카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 보드마카가 하나가 불량이냐 양품이냐를 평가하는 건 불량형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드마카가 5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2개가 불량이 났다. 그러면 불량품의 개수는 2개, 양품의 개수는 3개. 그래서 불량률은 5분의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품 전체를 갖고서 이게 불량품이냐 양품이냐를 평가하는 데이터를 불량품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점수 데이터는 만약에 이 보드마카 하나가 불량이라고 가정했을 때 뚜껑에서 불량이 나도 결함이 발생해도 우리는 이거를 불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케이스에서 결함이 발생해도 우리는 불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심에서 결함이 발생해도 우리는 불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량이 나타난 제품 중에서 도대체 어디서 결함이 발생했느냐를 따질 때 우리가 결함형 데이터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의 형태, 우리가 현재 수집한 Y의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불량률을 계산하게 되고요. 그 불량률을 계산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나중에 식스시그마 척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매저 단계의 현수준 파악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일단 이 불량률을 확인하기 위해서 DPO, DPO, DPMO라는 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량형 데이터일 때는 우리가 그냥 불량률을 평균과 표준 편차라는 걸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개수형 데이터일 때 우리가 불량품 데이터냐 결점수 데이터냐에 따라서 DPU, DPO, DPM으로 불량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DPU는 총 생산 단위 분의 총 결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디펙트 퍼 유닛이라고 해서 디펙트를 총 생산 단위, 그러니까 생산된 제품의 수로 나눠준 게 DPU고요. DPO는 디펙트 퍼 오퍼튜너티라고 해서 총 생산 단위와 하나의 생산 단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의 기회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드마카 하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뚜껑과 겉에 케이스 그리고 심, 요 3개의 구성품이 하나의 보드마카를 구성한다라고 하면 보드마카 하나는 하나의 유닛이 되겠지만 요 하나의 유닛에는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3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DPO는 이 오퍼튜너티를 제공해서 결함수를 제공하는 게 DPO입니다. 그 다음에 DPMO는 디펙트 퍼 밀리언 오퍼튜너티로서 DPO에다가 곱하기 100만을 해줘서 전 ppm 단위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식스시그마 수준은 우리가 3.4 ppm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100만 개를 생산했을 때 3.4개 정도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위로 우리가 ppm을 쓴다고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함께 보는 게 DP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PO, DPM으로 같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1 보시면 DPU와 DPO, DPMO 각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예를 통해 각각을 계산하시오로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A, B, C, D라고 해서 네모 박스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바로 유닛이 4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닛은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의 유닛에는 동그라미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씩 있죠. 그래서 오퍼튜너티는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음영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디펙트입니다. 그래서 디펙트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단 정의해 놓고요. 일단 DPU를 한번 계산해 보면요.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일단 유닛은 4개, 오퍼튜너티는 5개고요. 그 다음에 디펙트가 5개로 일단 정의를 했고요. DPU는 디펙트 퍼 오퍼튜너티니까 어떻게 보면 유닛이 지금 4개가 있고요. 디펙트는 5개가 있으니까 5분의 4가 바로 DPU가 됩니다. 우리가 DPU를 구하실 때 많은 분들이 불량형 데이터라고 해서 혼동하신 경우가 있는데, 불량형 데이터가 아니고 DPU나 DPU,
5는 다 디펙트, 바로 결점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점형 데이터로 확인하셔서 디펙트 퍼 오퍼튜너티에서 4분의 5가 되고요. DPO는 유닛이 지금 4개고요. 각 유닛당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구성품이 총 5개가 되기 때문에 4 곱하기 5가 되겠죠. 토탈 오퍼튜너티를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펙트가 5개, 그래서 20분의 5가 이렇게 되겠죠. DPMO는 DP 5인 20분의 5에서 곱하기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을 곱해준 게 우리가 DPMO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그 각각의 DPO, DPO, DPMO에 대한 개념을 한번 확인한 거고요. 다음 예제를 통해서, 실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1을 보시면, 어느 PCB는 800개의 용접점과 200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PCB에서 납된 불량 6곳과 불량 부품 2개가 발견되었다면 이에 대한 DPMO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이 문제에서 유닛을 보면 전체 제품이 몇 개라고 구성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유닛은 하나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하나의 PCB라는 요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800개의 용접점하고 200개의 부품이 필요하니까 오퍼튜너티는 800 더하기 200 해서 총 1000개의 오퍼튜너티를 갖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토탈 오퍼튜너티는 유닛에서 오퍼튜너티를 곱해주면 되니까 1 곱하기 1000에서 똑같이 오퍼튜너티 1000이 되겠죠. 자, 그럼 DPO를 구하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 디펙트를 정의해줘야 되는데 디펙트는 지금 PCB에서 납된 불량이 6곳이 나오고 불량 부품 2개가 나왔으니까 총 디펙트는 6 더하기 2에서 8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DPO는 토탈 오퍼튜너티니까 1 곱하기 1000분의 디펙트 8이 되겠죠. 그래서 1000분의 8이 DPO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DPMO는 DPO 1000분의 8에다가 곱하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을 곱해주면 DPMO가 되겠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손쉽게 DPU나 DPO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DPU를 구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DPU도 한번 구해보면 DPU는 유닛이 지금 하나죠. 그렇죠? 그리고 디펙트가 8이기 때문에 DPU는 8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메저 단계로 넘어가면 좀 더 자세하게 DPU나 DPO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고요. 일단 지금 현재 식스시그마 개론 부분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RTY라고 있는데요. RTY는 누적 수율, 또 누적 직행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드마카 예를 계속 들고 있는데 이 보드마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뚜껑도 필요했고 케이스도 필요했고 심도 필요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드마크 하나 다 만들기 위해서는 뚜껑을 만드는 공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를 만드는 공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심을 만드는 공정이 있겠죠. 이러한 각각의 공정의 별로 불량률이 나오면 양품률도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각각을 다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 전체 제품 각각의 공정이 다 완료가 되면 우리가 보드마카라는 완제품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각각의 공정의 누적 수율을 구하는 걸 우리가 RTY라고 합니다. 자, 근데 RTY를 계산할 때 우리가 아까 이산형, 개수형 데이터일 때 불량형 데이터와 결점수 데이터가 있다고 그랬는데 불량수 데이터인 경우에는 각각의 공정의 양품률을 곱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함형 데이터일 때는 여기 2라고 되어 있는데 2가 바로 지수를 얘기합니다. 지수에다가 마이너스 DPU승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품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문제 보시는 것처럼 예제 1-3에서 3개의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 라인이 있는데 각 공정의 통과 수율이 98%일 때 라인의 전체 RTY가 계산하시오라고 보시면
자, 0.98, 0.98, 0.98 각각의 공정의 양품률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지금 불량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RTY를 구하면 첫 번째 공정의 양품률 곱하기 두 번째 공정의 양품률 곱하기 세 번째 공정의 양품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값을 구하는 게 이게 바로 누적 수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예제를 보시면 현장의 어느 기사는 특정 유형의 결함에 대해 관측한 결과 346개의 생산 단위에서 한 개의 바로 디펙트,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에 대한 RTY를 계산하시오라고 하면, 자, 예제 1-4는 불량형 데이터였는데, 예제 1-4는 보시는 것처럼 결함, 디펙트를 얘기했기 때문에 결함형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결함형 데이터에 우리가 RTY를 구하려면, 아까 방금 보시는 것처럼 기수에다가 마이너스 DP, 유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우리가 DPU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는데, DPU는 지금 유닛 전체가 346개의 생산 단위라고 했으니까 유닛이 346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결함이 1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DPU는 346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RTY는 어떻게 구하냐면 RTY는 2의 마이너스 346분의 1승,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이런 지수를 구하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포화성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를 적용시켜서 이렇게 결점형 데이터일 때 수율을 구하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측정 단계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배우고요.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RTY는 누적 수율을 구하는데, 우리가 현재 수집한 데이터가 불량형 데이터냐, 결점형 데이터냐에 따라서 RTY를 구하는 식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COPQ, 저품질 비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OPQ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일을 제대로 잘 했다라고 하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COPQ 비용으로 본다면 예방 비용, 아까 말씀드렸던 1대 10대 100의 법칙에서 들었던 예방 비용, 아니면 평가 비용, 그다음에 실패 비용, 이런 부분들이 다 COPQ가 되겠죠. 우리가 일을 잘해서 정말 무결점에 완벽한 공정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비용들이 다 소요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들을 우리는 식스시형 관점에서 저품질 비용이라고 얘기해서 COPQ로 얘기하는데요. COPQ에는 예방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 비용하고 내부 실패 비용, 외부 실패 비용, 요 세 개의 그 비용들이 바로 COPQ로 적용이 되고요. 예방 비용까지 함께 고려하면 우리가 Q코스트라고 해서 정의를 해주는데, 식스시그마를 추진할 때 COPQ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프로젝트가 이렇게 도출되어 있을 때 COPQ가 많이 발생하는 어떤 프로젝트다라고 하면 그게 먼저 우선순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바이탈 표 X, 그러니까 핵심 인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초점을 맞출 때, 그리고 프로젝트의 효과를 평가할 때, 그리고 해결책을 이행 단계에서 개선을 위한 비용과 COPQ 절감 비용을 분석할 때 우리가 이런 COPQ를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 재무적인 성과에 상당히 민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생산 원가를 줄이고 그 원가를 줄이는 데 있어서 이런 COPQ들이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COPQ를 활용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OPQ를 산출해내는 사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제 1-5를 보면 아래 제시된 고객 서비스 부서의 업무 내용을 바탕으로 COPQ 비율을 산출하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이 고객 서비스 부서가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고객 서비스 부서는 관리자 1명, 그 다음에 비서 1명, 서비스 요원 2명,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비스 부서의 각각 업무 수행을 보면 첫 번째 업무는 고객 기통전화 응대와 전화를 통해서 접수된 고객 우려 사항들을 확인해서 해당 사항에 대한 적절한 직원을 배치하는 게 첫 번째 업무고요. 두 번째 업무는 타 부서의 서면 및 구두 불만사항 확인과 이러한 불만사항의 원활한 해소를 위한 직원 배치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제가 13스텝, DMAIC 13스텝을 설명해 드릴 때 첫 번째 디파인 단계, 과제 선정 단계에서 VOC가 나중에 CTQ로 전환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VOC는 바로 고객이 원하는 니즈가 되겠죠. 첫 번째 업무나 두 번째 업무가 다 VOC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고객을 두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고객은 바로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게 해주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고객을 정의하고 있다 알고 있는 게 바로 외부 고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업무는 VOC에 대한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거고, 두 번째 업무는 부서 간, 같은 기업 내에 있는 직원들끼리 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구사항들, 우리가 그래서 내부 고객이라고 얘기하는데, 내부 고객의 니즈를 우리가 VOP 또는 VOB라고 합니다. VOC는 Voice of Customer, 고객의 니즈고요. VOP는 Voice of Process 또는 VOP는 Voice of Business라고 해서 내부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고객 서비스 센터의 주요 업무는 VOC나 VOP를 수집해서 적절하게 직원을 배치하는 거고요. 또 마지막 업무는 외부 설문조사 업체에 의해서 실시된 분기별 고객만족 설문조사 결과 검토 및 고객만족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 프로젝트를 최고 경영진에게 제안한다. 이렇게 세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업무가 어떤 것이 COPQ인지 한번 비용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그 직업별로 주간 업무 시간을 일단 평가해 보면, 관리자는 불만사항을 처리하는데 25시간을 투자하고요. 일주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분석하는 건 분기당 한 번씩 한다고 했으니까 총 1년에 4번을 하는데 전체 일주일에 15시간을 소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요원 A는 불만 처리 13시간, 설문조사 25시간, 서비스요원 B는 불만 처리 32시간, 설문조사 8시간, 비서는 불만 처리 30시간, 설문조사 분석 10시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업무 시간을 총 봤을 때 이렇게 업무를 지금 할애하고 있고요. 이거를 직급별로 연간 업무 시간으로 보면 총 227일을 우리가 1년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관리자 같은 경우는 전체 1816시간, 그 다음에 서비스 요원은 2명이기 때문에 1816시간 곱하기 2에서 3682시간, 그 다음에 비서도 1816시간이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업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중에서 설문조사는 분기당 한 번 하니까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리자인 경우에 15시간 하니까 4번을 하겠죠. 1년 동안. 그래서 60시간, 그 다음에 132시간, 40시간 이렇게 관리가 되고요. 나머지 전체 업무 시간 중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요 시간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점유율이 불만사항 처리 점유율이 96.7, 96.4, 97.8 이렇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문조사 분석하는 거하고 불만사항 처리 시간하고 어떤 것이 COPQ냐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게 바로 COPQ죠. 바로 실패 비용을 처리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현재 이 기업에서는 고객 서비스 부서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이 설문조사, 고객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좀 더 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다 COPQ로 환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그 점유율을 대비해서 우리가 COPQ 비용을 산출해 보면, 관리자 같은 경우에 총 1년 연봉이 만약에 52,000달러다라고 하면 COPQ 비율은 위에서 보신 것처럼 96.7%가 됩니다. 그래서 COPQ를 금액을 곱해주면 52,284달러가 바로 COPQ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COPQ 금액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번 COPQ 그 비용을 산출해 보면, 자재 혹은 수입품은 라벨 미부착, 유효기간 경과, 손실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폐기 또는 유실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자재를 갖고 있는데 여러 이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지금 폐기 또는 유실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 손실 비용이 되겠죠. COPQ. 그래서 9월 말 기준 부품 Y는 아래와 같이 사용되었고, 재고 파악된 금액은 14만 달러임을 알게 되었다. 부품 Y에 대한 폐기 및 유실 자재 비용을 산출하시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9월 기준으로 보면 8월 달에 일단 누적 재고가
20만 달러고요. 그 다음에 입고가 120만 달러가 됐습니다. 그럼 이걸 두 개를 더하면 140만 달러가 되겠죠. 근데 출하가 지금 140만 달러에서 출하가 110만 달러가 됐으니까 현재 남은 거는 30만 달러가 될 겁니다. 근데 재고 파악한 금액이 14만 달러임을 알게 됐다는 얘기죠. 지금 장부상으로는 30만 달러가 남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14만 달러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30만 달러에서 14만 달러를 빼면 16만 달러. 이게 바로 COPQ 비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COPQ를 산출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시그마 일단 개론 부분을 마쳤고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강좌를 같이 학습하시면서 혹시 질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그 네이버에 6시그마 뽀개기 카페나 아니면 이제 조만간에 그 오픈할 그 식스시그마 자격인증 그 위원회, 그러니까 인증원의 홈페이지에 그 6시그마 학습 지원방에서 여러분들이 그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올리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해서 그 6시그마 그 개론 부분에 대한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